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유튜버 드로우 앤드류의 럭키 드로우입니다. 자기 개발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드로우 앤드류님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짐작하는데요. 이분도 예전에는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다는 유튜버를 보고 굉장히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분에게 월 1,000만 원이 뭡니까? 드로우 앤드류님은 연소득 3억 원을 창출하는 개인 사업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드로우 앤드류님이 한국에서의 취업이 두려워서 도피처로 미국에 인턴을 떠나는 것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연소득 3억 원을 버는 것으로 마무리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드로우 앤드류님의 성공한 결과물이 아니라 그 과정입니다. 저는 인생에서 꽃길만 있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제가 오늘 오디오북에서 담은 내용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드로우 앤드류님이 미국에서 인턴을 시작한 회사에서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 이직을 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이직을 성공한 후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을 했지만 그 회사에서 동료로 인해 사내 정치에 휘말리고 결국 해고당하는데요. 여기에서는 무직 시절에 취업을 하지 않은 채 앤드류 채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그 경험담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파트는 비자 문제로 한국으로 귀국한 후 다시 백수 시절을 보내야 했던 그런 위기를 극복하며 크리에이터로 도전을 하고 결국 성공하는 드로우 앤드류의 모습입니다. 이 오디오북이 지금 시련을 겪고 방황하는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오디오북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사회에 나가기 두려웠던 내게 미국 인턴십은 도피처였다. 명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자랑할 만한 영어 점수나 공모전 입상 같은 스펙도 없는 내가 과연 제대로 된 회사에 취업이나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작은 회사에 가더라도 내가 정말 재밌게 일할 수 있는 곳에 가고 싶었지만 정작 내가 어떤 일을 재밌게 할 수 있을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잘 몰랐다. 그래서 일단 1년이라는 인턴십 기간 동안 앞으로 내가 진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찾아보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하지만 이것이 길고 고된 여정의 시작일지는 미처 알지 못했다. 캘리포니아는 따뜻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에 겨울옷 한 벌 챙기지 않은 채 캐리어 하나에 백팩만 달랑 메고 LA 공항에 도착했다. 어둠이 짙은 밤 공항 셔틀버스를 타고 곧장 숙소로 향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프리웨이를 한참 달리다 LA 다운타운으로 들어서자 차창 밖으로 줄지어 늘어선 빌딩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와, 여기가 말로만 듣던 LA구나. 내가 과연 여기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으리으리한 빌딩들 앞에 괜히 위축되는 기분이었다. 미국에 도착하고 이틀이 지나서 첫 출근을 하게 되었다. 캘리포니아주 가디나라는 도시에 위치한 한인 회사였는데 사무실에 있는 대다수의 직원은 한국에서 이민을 온 분들이었다.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나 매직쇼 같은 공간에 들어가는 부스를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회사였고 내가 맡게 된 일은 부스에 필요한 디지털 파일을 내려받아 시트지 전용 프린터로 출력해 부스벽에 붙이는 무척 단순한 업무였다. 나머지는 사무실과 물류 창고를 오가며 사수들의 심부름을 하는 정도였다. 처음부터 대단한 일을 할 것이라는 기대는 없었기에 그저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평일 저녁과 주말에는 밖으로 나가 다양한 경험을 쌓자는 것이 내 계획이었다. 그로부터 3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미국에서의 생활도 회사의 일도 어느 정도 적응을 했을 무렵 회사에 조금 복잡한 문제가 발생했다. 어느 날 팀장님이 나를 조용한 곳으로 불렀다. 앤드류, 뭐 잘못한 거 있지? 본인은 알 텐데. 갑작스러운 팀장님의 추궁에 나는 너무나 당황스러웠다. 네? 제가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정확한 내부 사정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내가 누명을 쓰게 된 것만은 확실했다.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 들은 나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앞으로 뭘 조심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회사에서 최약자였던 나는
그저 상사에게 잘못을 비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다행히 이 사건은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으로 밝혀졌고 나의 누명도 자연스럽게 벗겨졌다. 하지만 당사자인 나는 쉽게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반복되는 심부름과 지루한 일과는 그나마 남아있던 회사에 대한 정마저 떨어뜨렸고 나를 협박한 팀장님 밑에서 더 이상 웃으며 일할 자신도 없어졌다. 며칠 고민 끝에 나는 인턴십 에이전시에 연락했다. 자초지종을 들은 에이전시 측에서는 내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하나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남은 기간을 잘 마치고 귀국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 달 안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는 것이었다. 다만 그 한 달 안에 새 회사를 찾지 못하면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과연 내가 이곳에서 혼자임으로 이직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아직 졸업도 하지 않은 대학생을 받아줄 미국 회사가 있을까? 한 달 안에 이직을 못하면 강제로 귀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불안한 마음이 엄습했다. 어떻게 온 미국인데 1년도 채우지 못하고 한국에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수많은 걱정과 고민으로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다. 다음날 평소처럼 출근을 한 뒤 에이전시에 전화를 걸었다. 저 이직해볼게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머릿속에 가득 차 있던 두려움과 걱정은 회사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싹 사라졌다. 나는 스스로 답을 내렸다. 그래, 3개월이면 충분히 할 만큼 한 거야. 한국에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곳에서 더 이상 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저녁 퇴근하자마자 한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내 서랍 속에 있는 외장 하드의 자료들을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곤 책상에 앉아 한국에서 가져온 13인치 HP 노트북을 열어 이력서를 쓰고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시작했다. 나 스스로도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다는 걸 잘 알았지만 절박한 심정으로 나의 잠재력을 이력서와 포트폴리오에 고이 담아 이곳저곳에 닥치는 대로 보냈다. 그렇게 나의 럭키 드로우는 또다시 당겨졌다. 시급 $10를 받고 일을 시작하다. 저는 경력은 없지만 디자인 하나는 정말 잘할 자신이 있어요. 이력서를 돌린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아 면접을 보러 갔다. 책상 4개 정도가 들어가는 10평 남짓한 작은 사무실이었다. 면접을 보러 직접 나온 사장님이 내가 맡게 될 업무를 이야기해 주었다. 홍콩의 종이 공장을 기반으로 미국에서 문구 사업을 시작한 신생 회사였다. 문구를 디자인해 본 경험은 없었지만 평소에 인쇄물 디자인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다. 심부름만 하는 지금의 회사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이곳에서 훨씬 더 재미있는 일을 많이 해볼 수 있겠다고 직감했기 때문이다. 나는 구인 광고에 나와 있던 시급보다 $2.5나 낮춘 시급 $10로 나를 한 달만이라도 써볼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내가 괜찮으면 계속 써달라고 이야기했다. 어떻게든 미국에서 살아남고 싶었던 내게 다른 방법은 없었다. 그렇게 나는 잡다한 심부름을 하던 인턴에서 직원 3명의 자그마한 문구 회사의 디자이너로 일을 시작하게 됐다. 레이먼 사장님은 처음부터 나에 대해 큰 기대가 없었던 것 같다. 한국에서 인턴 비자로 온 신입 그래픽 디자이너가 스스로 자신의 임금을 깎아서 일하겠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있었을까? 홍콩계 출신으로 미국에 넘어와 문구 브랜드를 시작한 사장님은 중국에서 종이 공장을 운영하는 아버지와 동업을 하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공장 일을 배워 질 좋은 제품을 만드는 방법은 알고 있었지만 디자인은 친숙하지 않았던 사장님에게 저임금의 한국인 인턴 직원은 나쁘지 않은 옵션이었을 것이다. 앤드류는 내일부터 나올 필요 없어. 캐리 매니저의 입김이 점점 더 강해질수록 회사에 대한 나의 애정은 빠르게 식어갔다. 이제 더 이상 열심히 일하고 싶지 않았다. 동료들의 말대로 그냥 시키는 일만 했고 의견을 내세우고 싶어도 말을 아꼈다.
회사에는 새로운 직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렇게 나의 존재감은 서서히 옅어져 갔다. 이런 내 상황과는 상관없이 회사는 계속 성장했다. 회사의 인원이 많아지자 사무실을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하게 되었는데, 마침 내가 살고 있던 집의 계약 기간이 끝나 새로운 사무실 근처로 미리 이사를 한 상태였다. 영혼 없이 회사를 다니다 보니 일의 성과가 나지 않았고 리프레시가 필요한 시점이었기에 새로운 사무실에서 일할 날이 기다려졌다. 드디어 사무실 이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사 하루 전날이라 나는 동료들과 함께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다. 정리한 짐들을 내 차에 싣고 나오는데 레이먼 사장님이 조용히 나를 불렀다. 앤드류는 내일부터 회사에 나올 필요 없어.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회사에 나올 필요가 없다뇨? 도무지 그 상황이 믿기지 않아 되묻는 나에게 그는 아주 태연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아쉽지만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가는 건 어려울 것 같아. 이번 달 월급은 똑같이 입금될 거야. 아니, 절 이렇게 갑자기 해고한다고요? 지금 저랑 장난하는 건가요? 그동안 같이 일한 시간이 무색할 만큼 차가운 말투였다. 그 뒤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 사장실에서 나오니 같이 짐을 싸던 동료들은 이미 퇴근한 뒤였고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캐리 매니저가 내가 사장님과 대화하는 사이 직원들에게 빨리 퇴근하라고 재촉을 했다고 한다. 잔인하게도 2년 넘게 함께 일한 동료들과 인사 한마디 나누지 못한 채 외롭게 회사를 나와야 했다. 집에 도착하니 동료들에게서 위로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아무런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던 나는 그냥 그대로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평소 출근 시간에 맞춰 잠에서 깼다. 하지만 출근할 곳은 없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방 한 구석에는 회사에서 쓰던 개인 물건들이 담긴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를 열어 물건을 정리하는데 거기엔 내가 쓰던 명함도 들어 있었다. 시니어 디자이너 앤드류 최. 명함에 적힌 시니어 디자이너라는 직함은 내게 큰 자부심이었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정도로 유명한 브랜드는 아니었지만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내 손으로 키워온 자식 같은 브랜드였다. 하지만 더 이상 시니어 디자이너 앤드류는 없었다. 난 그저 열심히 일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면 다인 줄 알았는데 비록 고용된 직원이었지만 내 회사처럼 늘 최선을 다해왔기에 배신감은 더욱 컸다. 하지만 회사 일이라는 건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지금까지 회사 브랜드의 가치를 키우려고 열심히 일해왔지만 정작 나라는 브랜드는 전혀 키워놓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회사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냉정한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시간이었다. 처음으로 세상에 던져본 작은 공, 그리고 실패. 돈 버는 방법을 찾던 나는 이전 회사를 다니면서 잠깐 용돈벌이로 했던 사이드 프로젝트를 떠올렸다. LA 로컬 페어에서 플래너를 팔았을 때 만났던 손님 중 한 명이 내가 쓴 캘리그래피 가격을 보고 개인 과외를 부탁한 적이 있었다. 한인타운에 있는 카페에서 그와 그 친구에게 매주 1시간씩 과외를 해주었다. 월급 150만 원을 받던 인턴 시절에 1시간당 20만 원짜리 원데이 클래스를 듣고 취미로 시작한 캘리그래피가 회사 없이 내 재능만으로 처음 만들어 본 수익의 원천이 된 것이다. 나는 캘리그래피 과외를 늘리기 위해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려 홍보하기 시작했다. 인스타그램을 사용할 때는 언제나 목적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내가 올리는 콘텐츠가 곧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기 때문이다. 캘리그래피로 돈을 벌고 싶었던 나는 LA에 살며 캘리그래피를 하는 사람으로 나를 포지셔닝 해야 했다. 이를 위해 캘리그래피 사진과 누가 봐도 LA임을 알 수 있는 사진을 찍어 관련 해시태그와 위치 태그를 달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처음에는 큰 반응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에게서 조금씩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내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을 본 지인 중 한 명이 내게 자신의 룸메이트의 브라이덜 샤워 초대장 디자인을 의뢰한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또 다른 지인은 향초 사업을 하는 친구를 소개시켜주며 향초 라벨 디자인을 의뢰하기도 했다. 이게 이렇게 또 돈으로 연결이 되네. 디자인 외주뿐만 아니라 캘리그래피 과외도 반응이 꽤 괜찮았다. 과외를 찾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몇 그룹만 신청을 받아도 적지 않은 돈을 벌 수 있었다. 2명에서 3명 수업 기준으로 $15면 준비물과 커피까지 준비할 수 있었고 한 사람당 1시간에 $70를 받으면 꽤 쏠쏠한 수입원이 되었다. 자신감이 붙은 나는 인스타그램에 아예 새로운 계정을 만들고 페이스북 한인 커뮤니티에도 가입해 적극적으로 캘리그래피 과외를 홍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변수가 발생했다. 처음에는 주변 지인들의 소개를 통해 과외를 진행했지만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홍보가 되면서 DM과 메일로 수많은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정작 과외를 하는 시간보다 온라인 문의에 답해주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 사람들이 원하는 과외 시간과 장소가 서로 다르다 보니 이동하는 시간과 기름값도 만만치 않았다. 애초에 구체적인 계획 없이 시작한 사이드 프로젝트였기에 이런 어려움이 발생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그렇다고 내가 스케줄표를 만들어 사람들을 부를 만큼 유명한 것도 아니었다. 거기에 카드 결제가 가능한지 묻는 메시지를 받는 순간 나는 이 사이드 프로젝트가 현실적으로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용돈 좀 벌어보고자 가볍게 시작했던 일이었지만 나는 워킹 비자로 타지에 와 있는 외국인이었고 이는 사실상 이민법 규정에 위반되는 일이었다. 회사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외국인 신분으로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다고 이대로 한국에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결국 다시 취업을 해야만 했다. 역시나 가장 급한 건 내 자존심이 아니라 돈이었다. 내 발로 다시 들어간 회사는 한국인 사장님이 운영하는 패션 이커머스 회사였다. 사실 1년 가까이 다닌 회사지만 이 회사에 대한 기억은 그리 많지 않다. 아마도 이전 회사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일에 대한 열정을 잃은 채 다녔기 때문인 것 같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정해진 시간 동안 지시받은 업무만 기계처럼 수행하며 마치 공장의 부품처럼 일했다. 게으르게 일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더 잘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 그저 빠르게 이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엄마, 저 딱 1년만 놀게요. 엄마, 나 1년만 돈 못 벌어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봐도 될까? 그동안 해외에서 살아남기 위해 혼자 발버둥을 치며 고생한 아들이 가여웠는지 어머니는 30살 먹도록 모아둔 돈도 없이 부모님 집에 당분간 얹혀 살겠다는 아들의 염치 없는 부탁에 이렇게 말해주셨다. 너 지금까지 충분히 잘해왔어. 조금 쉬어가도 돼. 취업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 시점에서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회사를 다니며 만든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리는 일 뿐이었다. 그렇게 나는 다시 유튜브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홀로 서기를 준비했다. 하지만 자신 있게 독립을 선언한 것도 잠시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삼각대도 펼치기 힘든 좁은 방에서 촬영과 편집을 하려니 제약이 많았고 가족이 있는 집에서는 도무지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았다.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와 집 앞 공원을 매일 걸었다. 날씨는 쌀쌀했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불안을 잠재울 수 있었다. 아니, 걱정이 바닥날 때까지 걷고 또 걸어야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 참 외로웠다. 한국에 돌아와 가족과 지내며 친구들을 만났지만 내 상황을 온전히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공원에 나와 혼자 걸었는데 문득 나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곧바로 집에 돌아와 미국에 있을 때부터 유튜브를 통해 댓글로만 소통하던 한 유튜버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나이대도 비슷하고 회사를 다니며 유튜브 활동을 병행하던 우리는 첫 만남부터 급속도로 친해졌다.
당시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 회사에 다니던 그는 내게 회사 동료를 소개시켜줬고 아예 온라인 클래스를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했다.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나는 그동안 유튜브를 통해 나누었던 내용을 토대로 인스타그램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온라인 클래스를 론칭했다. 온라인 강의 영상을 제작해 본 적은 없었지만 지난 1년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만든 콘텐츠와 구독자들에게 받은 질문들을 잘 엮어 커리큘럼을 만들었다. 구독자가 많지 않았던 유튜브 채널 운영 초창기 때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구독자들에게 무료로 코칭해줬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다. 잠재 고객들이 품고 있던 궁금증과 문제점이 무엇일지 짐작할 수 있었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강의에 담을 수 있었다. 반응은 예상외로 폭발적이었다. 그동안 유튜브를 통해 내 가치를 믿어준 많은 구독자가 온라인 클래스를 수강해 주었고 하루 만에 얼리버드 티켓이 모두 마감되었다. 갑자기 마음이 급해졌다. 당장 온라인 클래스에 올릴 콘텐츠를 제작해야 했다. 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방은 너무 좁아서 촬영조차 쉽지 않았다. 가족들 없이 혼자 온전히 집중해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다. 나는 그날 바로 부동산에 연락해 조그만 오피스텔을 알아봤다. 당시 내 통장에는 미국에서 모은 1,000만 원이 전부였다. 유튜브를 통해 매달 들어오는 평균 수익금은 70만 원 정도였다. 우선 1년간의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했던 1,000만 원의 절반을 보증금으로 내고 월세 70만 원짜리 오피스텔을 계약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비록 얼마 안 되는 소액이지만 70만 원의 정기적인 유튜브 수익금과 나머지 돈을 아껴서 잘 사용하면 1년의 계약 기간은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집에서 도시락을 싸서 매일 왕복 1시간을 걸어 작업실로 출퇴근을 했다.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오전 11시에 작업실에 출근해 밤 11시까지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열중했다. 그 사이 한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전례 없는 감염병이 온 세상을 덮치자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다. 학교와 회사는 문을 닫았고 온라인 교육과 재택근무를 시작했다. 우리가 살던 오프라인 세상은 멈췄지만 그 밑에서는 모든 것이 서서히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 시점에 맞춰 각종 온라인 클래스가 붐을 이루기 시작했다. 때맞춰 나의 인스타그램 퍼스널 브랜딩 클래스가 세상에 나왔다. 정확히 한 달이 지나자 내가 매일 작업실에 처박힌 채 만들어낸 온라인 클래스의 첫 정상금이 통장에 들어왔다. 나는 두 눈을 의심했다. 퇴사하고 처음으로 만든 패시브 인컴이 내가 그동안 주 5일 하루 8시간 동안 꼬박 일하며 번 월급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내 클래스는 수강생들의 인스타그램과 블로그를 통해 입소문을 탔고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수강을 신청했다. 이때부터 매달 내 통장에는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정산금이 찍히기 시작했다. 잔고 1,000만 원에서 매달 1,000만 원으로. 온라인 클래스를 오픈하고 나니 자신감이 생겼다. 이번에는 개인 사업을 해보고 싶었다. 당시 5년째 사업을 하던 한 친구의 권유로 1인 창업 지원 사업에 지원해보기로 했다. 퍼스널 브랜딩을 도와주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그와 관련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 아이템이었다. 며칠에 걸쳐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했지만 1차 서류 전형에서 보기 좋게 탈락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굳이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시작할 필요가 있을까? 나는 일단 사업 계획서를 쓰면서 기획한 내용을 바탕으로 SNS를 활용해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방법을 30쪽짜리 PDF 전자책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 퍼스널 브랜딩 가이드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재능 거래 플랫폼에 등록했다. 디지털 상품이라 인쇄비가 들지 않았고 재고를 보관할 공간도 필요 없었다. 전자책이 승인되자마자 내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 계정에 이 소식을 알렸다.
그러자 곧바로 전자책이 팔리기 시작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자책 온라인 북토크도 진행했다. 방송이 끝나니 더 많은 전자책 주문이 들어왔다. 전자책이 잘 팔리자 해당 플랫폼에서 연락이 왔다. 플랫폼 내에 상위 2%의 전문가만 등록할 수 있는 프리미엄 채널의 컨설팅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고, 나는 입점 2달 만에 최상위 전문가 레벨이 되었다. 첫 달부터 컨설팅 요청이 쇄도했고, 연말에는 플랫폼에서 슈퍼 루키상을 받기도 했다. 그렇게 온라인 강의와 전자책, 컨설팅 서비스까지 자동 소득 파이프라인이 순식간에 늘어났다. 플랫폼 2곳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고 나니 다양한 곳에서 협업 제안이 들어왔다. 기업과 교육기관에서 강연과 컨설팅 요청도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나둘 프로젝트를 완성해 나가자 어느새 회사 없이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10가지 정도로 늘어났다. 퇴사한 지 불과 반년 만에 만들어낸 놀라운 결과였다. 처음으로 통장에 1,000만 원이 찍힌 날, 이 돈을 정말 받아도 되는지 의심이 들어 쓰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다음 달에는 1,500만 원이 들어왔고, 그 다음 달에는 2,000만 원이 들어왔다. 그해 연말에는 매달 3,000만 원이 넘는 돈이 통장에 들어왔다. 한국에 들어올 때 가지고 온 1,000만 원 중 오피스텔 보증금을 내고 남은 500만 원이 들어있던 내 통장에는 1년도 지나지 않아 1억이 넘는 숫자가 찍혀 있었다. 미국에는 식스피겨스라는 말이 있다. 연봉이 6자리 숫자, 즉 10만 달러가 넘는다는 뜻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억대 연봉을 말한다. 실제로 미국에선 억대 연봉자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미국에서 생활할 때 나는 내 연봉이 만족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억대 연봉을 받는 친구들이 늘 부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월 1,000만 원이라는 키워드가 눈에 들어왔다. 한국에서 혼자 일하며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다니. 내게는 큰 충격이었다.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그들은 어떻게 생긴 사람들일까? 아마 나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겠지. 회사에서 받는 월급 말고는 다른 돈 버는 방법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내게 그들의 이야기는 완전히 미지의 세계였다. 그런데 약 1년의 시간이 지나자 내가 바로 그 미지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대체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억대 연봉을 주는 대기업에 취직을 한 것도 아니었다. 높은 연봉을 받는 기술을 배운 것도 아니었다. 단지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에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람이 된 것뿐이었다. 무형의 콘텐츠는 재고가 쌓일 걱정이나 귀찮은 배송 과정도 없었다. 심지어 자는 동안에도 일을 하며 내게 돈을 벌어다 주었고, 그렇게 구축된 여러 개의 수익 파이프라인은 시간을 태워 돈을 버는 굴레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이런 내 이야기는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여기저기에서 인터뷰와 강연 요청이 들어와 그 어느 때보다 바쁜 한 해를 보내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마음이 맞는 팀원들과 함께 드로우 앤드류 채널을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새로운 유튜브 채널 마세스풀 열어 4개월 만에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하는 등 더 다양한 분야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의 저자 드로우 앤드류가 부당한 일로 실현을 겪을 때 마치 제가 그 일을 겪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보란 듯이 멋지게 이 위기를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저자를 보면서 통쾌함을 느꼈는데요. 이 오디오북을 통해 듣는 독서를 하신 여러분들도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힘차게 일어나는 방법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